금액으로 측정이 가능해요. 아마 더 말씀을 드릴 테고, 그럼 목표 달성 방법 기억. 우리 두 분의 감독님이세요, 그죠? 네, 이나영 감독님하고 조민재 감독님이신데 오늘 조민재 감독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 분씩 이렇게 인사 하고 그리고 소개는 또 따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꽃피는 편지 두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잘 만들어진 영화 꽃피는 편지의 강희진 감독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 영화죠. 마지막 영화였는데 기르의 시간에 김나 감독님과 그리고 출연하셨던 두 분의 김동혜 선생님, 김영곤 선생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 우리 여기 앞에 나와 계신 저희 출연진 분들이 정말 전국에서 오셨어요. 제가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우리 조민재 감독님은 혹시 어디서 오셨습니까 지금? 저는 서울 경복궁역 주변에서. 그죠? 서울에서 지금 오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서울 경복궁에서 이렇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 강희진 감독님은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네, 그리고 제주도 우리 또 김동혜, 김용건 선생님은 지금 당진에서 충청도 당진에서 지금 오셨습니다. 정말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계신데요. 저만 가깝네요. 저도 조금 가까운 편이긴 한데 정말 뜻깊은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프리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야기 길잡이를 하기 위해서 영화를 한번 보았는데요. 제가 집에서, 저는 작업실에서 영화를 보았는데 작업실에서 처음에 보다가 죄송하게도 제가 영화를 보는 자세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영화를 약간 이렇게 봐요. 보다가 자세가 바뀌더라고요. 정말 자세가 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목부터 꿋꿋이 서 있다 보면 뭐 저의 척추에게 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꿋꿋이 좀 허리를 세워서 봐야 되는 그런 영화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인간의 뭐 가치라든지 뭐 세 가지 주제들이 다 각자 담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꿋꿋이 서 있다 보면 이라는 제목과도 아주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이제 도모하고는 있어요. 뭐 오늘같이 이제 작은 영화 영화제는 오늘이 48번째 상영회라서 4년이 지나갔고 이제 5년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계속 꾸준히 또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영화를 보는 방식이 과거의 시절과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영화를 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처럼 극장 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극장에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다른 또 다른 재미있는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그거를 이제 구현하려고 지금 이제 비밀리에 작전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그 비밀 오픈해 주실 것 같고요. 네, 우리 또 멀리서 와주신 네 우리 김동현 선생님부터 요즘 근황 토크 네 해주시면은 아주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이제 중국사를 전공한 연구자예요. 그런데 강의할 때는 제가 실질적인 가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 아까 영화에도 나오지만 남매를 두고 이 양반은 이제 13년 동안 수배 생활을 했어요.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전두환 뭐 그 이후로 쭉 이제 13년 동안 수배 생활을 하는데 제가 강사를 하면서 시간 강사를 하면서 재벌 강사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연구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강의 준비에 치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밥도 해줘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난데없이 싸움을 시작해서 결국 이제 기류에서 또 13년을 해수로 13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몸이 다 이제 눈 실명 직전까지 간 거예요. 눈도 안 보이고. 그래서 1년 이상은 이제 건강에 이제 신경을 쓰고 또 그 중에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그 욕심이죠. 실제 공부라는 게 하루를 안 하면 이틀치, 3일치, 한 달치, 1년치가 그냥 가버리잖아요. 공부라는 게.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안 한 사람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막 괴롭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저는 그냥 얼마 전에 여성 농업 경영인 수당을 받았어요. 야채 기르고 채소 기르고 꽃 기르고 그러니까 마음의 수양을 하고 있어요. 다 내려놓는 욕심에서 해방되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국 드라마를 열심히 봐요. 유학 갔을 때 처음 헌 텔레비전을 사놓고 중국어를 이렇게 열심히 드라마를 보면서 공부했거든요. 네, 그 시절로 이제 돌아가서 중국 드라마를 밤낮 없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을 얼마나 예쁘게 키우는지 동네 사람들이 아주 감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욕심에서 해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이제 연구자로서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렇게 마음을 놓고 아주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경쟁을 했거든요. 그러다 2019년에 집에 내려오면서 경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는 일은 오후에는 논이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오전에는 책상에서 책을 쓰거든요. 제목은 동아시아 노동의 역사와 연대 그런 건데 미얀마 사태도 보듯이 아시안 경우는 아직 전쟁을 안 하거든요. 유럽 경우는 코로나19 백신도 같이 나눈다고 그래. 그런 것을 동아시아니까 동북아, 아세안, 호주, 아프가니스탄 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 연대를 쓸까 하는 그런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또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대학에서 연구자로 지내고 있는데 참 부끄러워지고 참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이제 작품 이야기를 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아주 뭐 독특하고 또 독보적인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픽션과는 달리 저는 다큐라는 것이 사실 시작할 때 다들 뭐 다큐에 대한 생각들은 다들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떤 작품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포커스가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영화가 뭐 프리프로덕션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이 세 분의 이 감독님들께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작은 영화제 작영제 화이팅, 작은 영화제 화이팅이라는 아이디의 분이 세 감독님들 작품 연출하시게 된 계기, 이 계기 제작 과정의 이야기를 먼저 세 분에서 좀 짧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 실은 제가 2010년도에 이제 창신동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겪었던 일들을 좀 글로 적어 나가다가 어느 날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동네를 좀 재생을 시켜보자. 그래서 돈을 사실 거의 쏟아붓는 거죠. 근데 사실 오래된 동네에서 뭐 크게 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이제 외부에 있는 사업가들이나 예술가들을 그 동네로 이제 끌어들여요. 근데 그 예술가나 사업가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영상 사업을 합니다. 이들을 기록해 나가는 사업들을. 근데 저는 그게 좀 되게 아이러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공간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간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영화를 만들 수 있지? 근데 저한테 영화라는 것은 뭐 특별하게 뭐 엄청난 의미가 있다기보단 제가 느끼는 어떤 감각들을 번역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번역을 하려면 최소한 이 언어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내 카메라는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공간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재밌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공부를 받아 적어야 될 정도로 아주 귀한 언어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 나의 생각을 번역한다든지 카메라가 작동하는 것, 정말 관심사에 대해서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불어서 하나만 조금 우리 조민재 감독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토끼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조민재 감독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다큐멘터리와 이 픽션이 넘나드는 작품으로 읽으셨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가 다큐이고 어디서부터인가 어디까지가 픽션인지 좀 궁금하다고 하셨고 그렇게 또 이렇게 연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몰입감 있게 잘 봤다라는 감상평까지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정말 재미있는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네, 뭐 각자 이제 영화를 대하는 태도들이 아마 창작자들은 다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담아내는 카메라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극으로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일어난 사건을 어떤 카메라의 존재를 지우고 이제 그대로 담아내는 것, 흔히 얘기하는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저한테는 사실 영화라는 공간은 되게 그냥 어떤 재밌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담아내고 이제 뭐 물론 왜곡이 생길 수는 있겠죠.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근데 일종의 영화 카메라의 막이라는 게 저한테 보호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걸 그대로 담아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카메라의 존재를 지운 상태 그대로 보여주게 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거든요, 관객들이. 근데 저는 그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 카메라에 담아낼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 인간이 감각하는 것 중에. 그래서 카메라는 되게 멍청하기 때문에 되게 그 풍부한 언어들을 단순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단순화된 언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감각들을 담아내려고 하지만 계속 실패는 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실패들을 하는지, 내가 어떤 건 아름다움들을 감각하고 표현하려고 하는지 이미지 표면으로 그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큐멘터리다, 극영화다 뭐 이런 경계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현실에 있는 표면이 저라는 이제 필터를 거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멋진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카메라가 일종의 약간 폭력성을 좀 지니고 있지 않나, 그 프레임에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카메라는 좀 멍청한 것 같고 그러한 필터를 내가 어떤 윤리성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이 영화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영화에 대한 태도가 만들어진다. 그것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자세가 이 실이라는 영화의 작품 주제와도 아주 잘 맞아 있는 것 같아서 감독님의 말씀이 더 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강희진 감독님, 네, 이 영화의 제작 계기와 제작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졸업 작품 만들 때 그때 한창 그 북한의 어떤 꽃제비 관련해서 종편 방송이나 기사로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프로파간다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어떤 한편으로는 또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다면은 북한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다면 남한에 와서 사시는 분들은 행복할까? 어떻게 지낼까? 그 전의 상황들은 사실 어떤 종편이나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이후에 정착 과정에서 혹은 그 이후의 삶이 당시만 해도 조금 많이 안 다뤄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 그 정착하시는 거를 도와주시는 도우미들이 따로 이제 계시더라고요. 이제 하나원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각 지역으로 이제 다 분배가 돼서 거기서 남한에서 하나씩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정착 과정을 이제 한 사람씩 붙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그거를 한 1년 정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정착을 하시나 그런 리서치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두 분의 인터뷰 이분들을 그 탈북 후에 이분들이 와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보통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대안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대안학교의 어떤 졸업생들을 제가 소개를 받아서 관심 있다, 나 내 이야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하나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까요? 주인공들 두 분 이름이 금하고 은이잖아요. 그분들의 이름에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감독님이 생각하는 상징성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송에 나오다 보면은 어쨌든 얼굴이 뭐 약간 가려져서 드러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방송 제작진들이 가명을 붙이더라고요. 근데 이 가명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그냥 어떤 가상의 어떤 인물을 만들어내서 붙이는 건데, 나 그거 마음에 안 든다,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저도 굳이 내가 가명을 붙여야 될까, 어차피 얼굴을 제가 안 나오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실제 이름에 들어가는 어떤 한 자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하게 두 분이 뭔가 금과 은 약간 매칭되듯이 그렇게 이름이 돼서 네,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다 감독님께서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의 시작은 신문에 게재된 사진 한 장에서부터 시작되었었어요.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 사진 한 장에서 천막이 쳐져 있는데 그 천막 위에 마치 담요를 덮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 그 안에 두 분이 계셨고, 그 두 분이 그때 제가 신문을 볼 때만 해도 1917년도였으니까 시작하신 지 한 10년 되던 해였었어요. 그래서 어찌 이 길바닥에서 10년의 시간을 저렇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점.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궁금해졌고, 이 시간을 그러면 이 10년의 시간이 이 두 분한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어떤 것이 이 두 분을 10년 동안 버티게 해 주었을까? 그 신념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선생님들을 만나 뵈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었고, 또 두 분 선생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자신들의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담아내야 될까?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게 표현하는 방식은 정말로 다양하죠. 아까 실처럼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도 있고 애니로 표현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 10년의 세월을 그러면 두 선생님들이 그럼 투쟁해 오셨는데 그러면 그 투쟁이 사건적 나열이어야 됐나? 어떻게 싸움을 해오셨나를 보여드리는 게 맞나? 아니면 그럼 두 분이 이렇게 오신 그 밑바닥은 무엇일까? 해서 두 분의 그 시간을 한번 쫓아가 보자라는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화면에 들어서도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의 시간을 단축하기는 쉽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일단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를 쫓아다녔고 그 다음에 이 사계절 보면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다 촬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계절을 한번 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보면 물론 10년의 시간 동안에 두 분만 투쟁한 건 아니죠. 그 사이에 여러 단체들 이 강사법이 시행되기까지의 시간들을 이 사건들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진영에서 있었던 단체들조차도 이거에 반대하는 단체도 있었고 이 많은 단체들의 활동을 했었던 것들을 다 일일이 말해주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두 분이 내 시간을 이 시간의 무게를 어떻게 담아낼까 이제 여기에 집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하루의 일정과 또 1년의 일정 이것을 담아내보고자 했고 그래서 촬영 시간은 마침 1917년도에 그때만 해도 이 강사법이 그 법은 만들어졌는데 시행이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시행이 연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촬영 당시만 해도 이 시행이 될지 안 될지 정말 또 한 번 더 유예가 될지 뭐 또 앞으로 또 몇 번이나 더 유예가 될지 막막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7년, 18년 가서 이제 19년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다행히 촬영하는 동안에 1919년도에 이게 그동안 2019년 네, 그동안 유예되었던 것이 다행히 이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확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찍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해결됐다라고 해서 두 선생님께서 일단락을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천막을 자진 이제 철거를 하시게 되었고 그것까지 담아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끝까지 이제 완성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영화 자체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영화 시작하기 전에 우리 두 분 선생님을 뵀거든요. 두 분 선생님을 뵙고 다시 10년 전 시간을 본 거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그때 느낀 어떤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이실 텐데요. 그 시간이라는 우리가 속성, 한계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 존재인데 인간 존재 안에서 과연 존엄이라는 것,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아마 모두 다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들께는 이 작품에 대한 계기를 조금 여쭤봤으니까요. 우리 출연해주신 두 분께는 질문해주신 질문과 함께 또 개인적인 질문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께서는 이 질문을 답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감독님께서 이렇게 영화 다큐멘터리를 찍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때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동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좀 진중한 질문입니다. 김동애 김용권 선생님, 이 지방대학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고견을 구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서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실래요? 이렇게 눈빛으로 지금 서로 네 잠시 토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홍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영화의 전당은 딱 두 번째 방문이고 게다가 작은 영화제는 처음으로 경험한 영화입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감히 이 영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이건 저희 영화제 말미에 저희 대표님, 저희 위원장님이시거든요. 이 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전달해 주시면은 작은 영화 영화제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의 말미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이 오셨을 때 사실은 저희는 그렇게 오래 농성을 했어도 작품화해서 다큐로 완성된 부분이 한 분 이제 신임호 감독님이 1시간짜리인가 하는 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나 감독님이 찍으신 거가 완성본은 두 편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래 농성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자가 와도 조중동 기자는 절대 인터뷰를 제가 안 하고 그 대신 어떤 인터넷 신문이나 뭐 매체 상관없이 충분히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 제가 기대를 안 해요. 그 다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잘못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 탓을 하지 않고 그러는데 촬영을 이제 하시겠다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완성이 되실까?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연세도 있으시고 경륜도 있고 그래서 곡해하거나 본질이 왜곡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다 싶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제 같이 이제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이 영화가 없었으면 지금은 계속 잊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 세월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책에서 벗어나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했어도 실제 결과는 굉장히 참담했거든요. 강사법이 시행이 된 다음에 대학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교묘한지 대학들은 강사법이 시행이 안 될 줄 알았어요. 폐기가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전략을 써서 접근을 했는데 이쪽이 이제 정말 전부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만약 박근혜 정권이었다면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2017년에 새 정부가 촛불 정부였기 때문에 대학보다 정권보다 대학이 훨씬 더 강한 세력이에요. 그것을 얼떨결에 대학은 설마 니네들이 이걸 하겠어? 그런 틈에 그냥 덜컥 시행을 해버린 거예요. 장관까지도 바꿔가면서. 교육부 장관은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게 시행을 유예시키려고 하고 또 그러더니 또 이거 시행을 아예 폐기시키니까 강사법을 폐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조짐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관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언뜻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통치권자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의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국회 쪽에서도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사실은 도왔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안심하고 있다가 결국 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시행령에 분명히 강사들이 교원지를 받고 반쪽짜리지만 방학중 강사료, 그 다음에 퇴직금, 의료보험 분명히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총장 선거, 교원이라면 당연히 총장 선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원이라면 대학에서 대학 학과장 회의에 대학 과회의에 강사들도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것이 시행령의 내용이에요. 시행령의 내용에 분명히 부분 저희들이 아무튼 1년을 회의를 하면서 대학 측과 회의하면서 교육부가 3자가 만나서 회의하면서 짚어놨는데 결국은 시행이 된 다음에 또다시 갑자기 자살하는 강사가 생기더라고요. 자살하는 강사가 뭐냐면 시행 과정에서 대학들이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 참담하고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강사들 이쪽은 그것을 대응하는 강사들은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대응하려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럴 수가 있나. 참담하고 또 하나는 2010년에 돌아가신 서정민 강사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에 나오지만 교원지위를 회복해야 된다. 난 당신을 지지한다. 교원지위가 필요한 거다. 그게 존중받아야 되는 거다. 교원이라는 자격이 분명히 필요한 거다. 그렇게 유서에 써놓고 그 다음에 논문 대필은 나쁜 거다. 있을 수 없는 건데 결국 자기는 했다. 교원직이 없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대학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 당신의 저작권부터 회복해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을 돌봐달라.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못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를 못한 상태고 그 다음에 교원지위를 회복했는데 시행령에 이런저런 있는데도 강사들이 자기 몫을 찾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제가 농성을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싸웠던 강사들은 지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고 더 이상 어떻게 기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보고 왜 꽃을 기르느냐고 그래요. 옆에 있는 김용호 선생님도 왜 그렇게 꽃만 그러고 기르냐고. 인간 세상이 좀 꽃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꽃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문제는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뭐냐면 누가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사 문제는 강사 자신들이 싸우고 지켜야 되는 거지. 그걸 보면서 김나 감독님이 그 당시 그래도 기록으로 남겨서 그 당시
저항했던 기록을 남겨주셔서 완성해 끝까지 매듭 짓는 것까지 기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 바동님 질문 고맙습니다. 2007년 덕포 그 국회 교육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한 넉 달 정도 주말에 농성했거든요. 치고 그때 부산경찰서 정보과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부산은 지역에 서울이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직화시였거든요. 예산도 서울이 마음에 들어야만 배정해 주기 때문에 부산은 독자성이 없다. 그렇게 하려면 대학에서 연구나 교육 부분에서 독자성이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비판이 허용돼야 되는데 그것이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교원지 회복에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정보과 계장이 젊은 사람인데 그 정부에다가 강사 교원지 회복된다는 보고서를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부산의 사정을 보면 부산에 장점이 특징이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항만, 물류, 국제성이 있죠. 러시아 가깝고 동남아 가깝고 수산, 그다음에 공산업 같은 경우는 사양 산업이지만은 그것은 스마트 공장 결합될 경우는 가능성이 있고 문화적인 것 뛰어나서 부산의 특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처럼 주의식 교육을 할 경우에 아니면 조문식 연구를 할 경우는 대안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원지 회복이라는 얘기는 교수들은 틈만 나면 서울로 가려는 건데 강사들 경우는 서울에 갈 정도는 사실 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눌러있어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분이 생기면서 자기 연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이 평가 부분에서 상대평가거든요. 학점 인프라가 있는데 근데 기업 측에서 보게 되면은 A, B, C, D 다 이렇게 변별을 하기 때문에 평가 부분은 학점 인프라는 것이 소용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수업 시간에 비판에서는 관리해갖고서 토론을 할 때 아까 같은 지역에 있는 특성 부분들이 반영돼서 학생과 토론 학생들은 다른 자기 길을 찾고 일자리가 찾을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아는 것, 좋아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면은 일이 되는 거고 그것이 더 나오면 직업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연구를 하고 이것이 선순환될 때 지역에 살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큰 것이 교원의 신분을 회복하면서 강사들 통해서 연구가 축적이 될 수 있거든요. 학생들도 자기네 지역에 파고들면은 거기서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 교원지 회복 부분은 이미 이제 단선이 있지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평가의 경우는 한예종, 서울대, 고대, 연대, 서울 이대 같은 데는 되고 있는데 부산대학이나 동아대학의 수업평가가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그거는 교육비서도 돈 줄 때는 상대평가인데 절대평가는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걸 학생들이 요구해서 절대평가를 하고 수업 시간을 주입식으로 하지 말고 학생주도 토론 수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10년, 20년 쌓이게 되면은 아까 같은 그런 부분에서 서울대학과 부산에 있는 대학의 경쟁이 어떤 게 더 경쟁이 있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12년 동안 농성했는데 그때 가장 우수했던 기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OBS 기자였는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획서부터 촬영서 편집까지 정말 잘하는 거예요. 내용도 좋고. 근데 동명대학 출신이더라고요. 기사분한테 얘기했더니 동명대학에 대해서 좀 시큰둥한 표현하는데 이 부산 경우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하게 되면은 서울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갈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등록금 철폐하는데 등록금이 1년에 14조인데 장학금이 7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돈을 학생들이 내는 돈은 7조밖에 안 되는데 얼마 안 되잖아요. 이번에 미국에 투자하는 돈만 41조 달러라는데 한국에서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왜 안 되느냐?
이 교수들은 유학 보내는 거고 심지어 교사나 기자나 이런 사람들도 이 등록금 철폐를 바라지 않아요. 수긍이 가십니까? 나는 돈이 있어. 나는 애한테 돈을 줄 수 있어. 근데 가난한 애가 등록금을 철폐하게 되면 가난한 애가 DNA가 나은데 우리 애가 처진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 있어. 절대 그 등록금 문제를 절대 손 안 대. 특히 창원이나 울산같이 노동자들이 임금 많이 받는 등록금 철폐 반대하거든요.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전체를 철폐해야 되지만은 수도권에서 멀리 피해를 보고 있는 광주나 대구부터 광주나 부산부터 등록금 철폐를 순서적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해서 이런 몇 가지가 조합될 경우에는 발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부산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임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면 토론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밖에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답변인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저도 지금 대학의 시간 강사로 10년째 지내고 있는데 두 분 앞에서 참 마음이 숙연해지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서 저희 그 조민재 감독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영훈 님께서 영화 잘 보았습니다. 실 감독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영화 속 이 사무엘의 영상은 평화시장과 그 역사를 다루는 영상 같은데 전태일 열사님의 이름을 존 T라고 부르시던데 외국식으로 바꾸신 이유가 따로 있는지 여쭤보셨고요. 추가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조금 궁금한 게 우리 주인공이었던 명선 씨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존티라고 번역된 거는 유튜브에서 그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네네 그 유튜브에서 이제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는 기능. 그래서 사실 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그 공간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그 공간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상을 만드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네, 역사를 끌어오죠. 근데 역사를 끌어오는 방식이 역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공간의 어떤 언어들을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역사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 공간과 몸들을 이용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 영화의 방향은 뭔가 그 어떤 명선이라는 인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를 끌어당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표면으로 나타나는 매핑되는 기능으로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뭐 명선과 얘기할 때도 계속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 기계적 장치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공간의 언어를 모르는 상태로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이야기가 되게 단순화되거든요. 네, 사실 많은 영화나 미디어들이 정확한 언어로 소통하지 않고 표면만 보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 그 언어들이 되게 단순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무엘이 만들었던 그 영상도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창신동이 어떤 대상화된 것들만 가져다가 영상을 작업하는 거라 그런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굉장히 컸었고 명선은 이제 저희 어머니신데 굉장히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 아주 제2의 슈퍼스타가 슈퍼스타를 꿈꾸면서 혹시나 뭐 배우로 여기 감독님들 계시면 언제든지 캐스팅 가능합니다. 제가 가실 때 명함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 너무 이 애정이 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연기신가 생활이신가 그 두 개가 하나였군요. 정말 잘 보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바동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긴급으로 문자를 공간의 언어라는 것이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감독님의 언어가 아닐까라는 우리 또 관객의 생각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강희진 감독님께도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꽃피는 편지 강희진 감독님께 질문 드립니다. 영화에서 꽃이 펴야 봄이 온다 셋넷 학교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셋넷 학교가 어떤 공간인지 그리고 이 문장을 삽입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아까 얘기들이 이제 하나원이 이제 처음 국정원을 거쳐서 들어가는 교육 장소라면은 이제 하나원을 나와서 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학교 중에 하나가 그 셋넷 학교라는 곳이었고요. 그 이름도 그 학생들이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음 스텝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셋넷 학교에서 이제 책을 하나 내셨었는데 그 책 제목이 꽃이 펴야 봄이 온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제목에 모든 것이 다 함축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어떤 봄을 항상 기다리고 그 봄이 뭐 예를 들면은 나만의 언어로는 뭐 통일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평화. 근데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맥락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았고 한편으로 씁쓸했던 것은 이제 그런 그 국가 원수 두 분이서 이제 판문점에서 만나고 그럴 때 그때도 기사들이 막 쏟아지는데 다 경제의 논리로 계속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통일이 되면은 뭐 경제가 어떻게 되고 뭐 일자리가 어떻게 되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약간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흰새라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게 북한의 어떤 그 지역에서 불리는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래를 CD로 또 그 셋넷 학교에서 만드셨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동요, 뭐 미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북한에서 선전가요만 그러니까 그런 곡들만 불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어렸을 때 놀았던 노래들을 이제 수록을 한 그런 CD였는데 그 흰새라는 노래 혹은 그런 CD를 만들 때 경찰이 왔었다고 했나? 그러니까 그 녹음하는 그 상황을 중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네. 그런 체제를 찬양하는 뭐 노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전히 그런 정치적인 어떤 제재들은 들어가면서도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득을 취할 것들만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좀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선생님을 좀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셨던 것도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언어로 그들을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분들이 북한에서 왔으면은 너네 언어 고쳐서 빨리 남한에 적응해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희 고향의 언어를 잃지 마라. 너희의 뿌리를 잃지 마라. 그 얘기를 항상 강조를 하시고 저도 그게 굉장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우리도 그들의 언어를 사용을 한다면 이상하게 보지는 않아야겠죠. 각자의 어떤 정체성이 담긴 언어이니까. 그래서 그 문장을 썼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또 해주시고 또 이 세 편의 영화가 개별적인 작품이지만 또 동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화산 폭발과도 같은 그런 순간들을 담아낸 영화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파지티브 바이브 온리님께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또 이제 우리 후반부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요. 감독님들, 배우님들 남은 2021년 계획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커리어로서의 계획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계획도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순서를 바꾸어서 네, 우리 김영권 선생님부터 한번 2021년 혹은 뭐 개인적인 연구라든지 아니면 일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73살이거든요. 나이 많죠. 근데 이제 70이 넘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생활의 10년대를 잘라요. 그러니까 엔진톱도 충전톱으로 바꾸고 또 길 가는데도 이렇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얘기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선 내년까지 책을 쓰고
그런 작업은 제가 공부하는 부분이 저는 하기는 없지, 석박사는 아니지만은 노동사 공부를 계속할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지난번 강사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헌법 소원을 했거든요. 그때 부산에 있는 강 선생님도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노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2006년에 아까 자막에도 나왔었는데 부산의 김 강사라는 분이 자살하셨거든요. 부산 공대를 나와서 독일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아왔는데 강사니까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쇠빵 사려는 것 같은데 연탄 있는 부엌에서 이제 자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면 난 어떻게 사냐.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런 걸 알고서 좀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경찰서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기회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물론 대학생을 하겠죠. 이런 부분도 좀 역사 저희는 멀리 사니까 어렵고 지역 차원에서 그런 것도 규명이 돼서 이렇게 그런 것이 될 때 밑으로부터 분노가 쳐올리면서 아까 같은 그런 질문 부분이 현실화 되실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한국도 잘 살았지만 세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결국은 그런 부분부터 올라갈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연구자로서의 방향성이나 그런 거를 회복에 중점을 두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많이 환경도 변했고 그동안 저희는 사실은 제가 중국사를 선택한 것은 과연 우리가 박정희 군사 독재 때 대학생이었어요. 그 시점에서 중국사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야말로 군사 독재도 이겨내고 이걸 이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 민족 문제도 해결하고 소위 말하는 계급 문제도 해결하고 그걸 어디에서 모범을 찾을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한국사 근현대사를 배웠고요. 동양사에서는 중국사를 근현대사를 현대사보다 근대사를 배웠죠. 그러면서 중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이것을 중국 경우에는 민족해방을 했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모범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패권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대학 때 생각했던 중국, 연구의 지향으로 생각했던 모범성, 이건 아닌데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 연구의 방향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의 지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개설서도 이쯤 되면 개설서도 중국사 개설서도 한국인의 입장에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는 중국사 개설서도 쓰고 싶고 그 다음에 실제 헌신했던 근현대사에 헌신했던 활동가의 얘기도 평전을 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거가 지금 현재 두 가지죠. 과연 중국이라는 나라가 모범적인 우리가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모범적인 형태의 민주사회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이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보다도 나는 어떤 쪽으로 연구 지점을 고민해서 나가고 그야말로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2021년에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짧게 그 촬영 중간에 에피소드 한 가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라는 것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감독의 시선이냐, 아니면 대상의 시선이냐, 그랬을 때 저는 이 두 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건적인 나열보다는 두 분이 갖고 계신 신념이 무엇일까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고, 그러면 그 두 분의 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두 분을 좀 멀리 좀 두고 제가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워낙 두 분이 그 신념이 강인하셔서 말씀하실 때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속은 굉장히 강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 두 분의 좀 이게 좀 부드러운 감성적인 것 이를 좀 끌어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가족 얘기가 가면 좀 달라지잖아요, 감성이. 그래서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여쭤봤어요. 근데 잘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분명히 나는 이거를 좀 넣고 싶은데 그래서 이 인터뷰를 여러 번 이게 부탁을 드렸어요. 한 번은 이게 인터뷰 주변 환경이 너무 시끄러워서 이게 잘 안 담겼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따내서 넣은 것이 그러니까 몇 군데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제가 좀 두 분을 좀 괴롭혔던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두 분의 신념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도 이제 그 지점에서 그러면 나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길래 두 분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가. 사실은 뭐 저도 아까 처음에 서두에 사진 한 장으로 시작했다 했지만 이 대학의 현실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그 학생이 강단에서 자기가 배운 선생님, 그러니까 대학 강의실에서 나를 가르치는 사람은 스승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물론 대학이라는 것이 그 지식을 전달하는 흔히 얘기하는 뭐 상아탑이라고도 얘기하고 하지만 단순히 지식 전달만을 위한 곳은 아니고 삶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르는 명칭도 사실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배우는 선생님한테는 교수님이라고 부르는데 달리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호칭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시간에 들어가시는 분이 이렇게 가방을 들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우리 보통 이제 가방을 안 들고 딱 가르칠 것만 내용만 들고 이제 들어가는데 저분은 왜 그렇지? 근데 그걸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나중에 봤더니 그걸 둘 만한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공간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처 저도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러면 이건 뭔가 여기도 쭉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 강사도 교원이다, 선생이다 라는 법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적 지위를 얻음으로 해서 교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고 그 자격이 있어야만 또 강단에서 대학에서 온전하게 학생들을 온전한 지식을 전달하고 온전한 삶의 깊이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다큐를 찍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기진 감독님. 네, 일상에서는 제가 며칠 전에 짤을 봤는데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라는 짤이었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고요. 이 사실 꽃피는 편지 작업도 어떤 흐름을 그냥 따라오다 보니까 작업을 했고 제주 4.3도 어떤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그런 국가폭력이나 어떤 폭력의 트라우마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왔고 내가 만났던 분들이 뭘까 이제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떤 작업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도 뭐 완성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돈도 없는데 이런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제주 4.3도 저는 해녀분들 인터뷰하다가 들었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내가 배웠는데 까먹은 역사인지 아예 교과서에 없었던 역사인지. 그런데 그분과 저의 어떤 온도차가 굉장히 느껴지는 거죠. 제주에서는 10명당 1명이 죽은 정말 큰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너는 그걸 모르니? 라는 거였고 나는 이걸 왜 모를까? 그 당혹스러움이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피는 편지의 어떤 그런 작업을 또 하다 보니까 우리는 왜 나눠진 걸까? 왜 서로 다르게 부르게 되는 걸까? 그런 작업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냥 흐름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되는 거 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민재 감독님께는 또 한 분이 질문을 더 주셔서 2021년 계획과 더불어서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실의 조민재 감독님께 명선 배우님이 친어머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딸 역할로 나온 배우는 친동생인가요? 그리고 극중 TV 드라마 장면을 넣으셨던 게 재밌었는데 오민혜 배우님 캐스팅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배우님 팬이라서요. 계획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딸은 저 이나영 감독님 동생이에요. 그래서 네, 이나영 감독님 동생이 이제 어머니 딸로 이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끼리 잘 해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질문이 또 어떤 거였죠, 제가? 그 TV 드라마 장면 넣으셨던 게 재밌었는데 오민혜 배우님을 어떻게 캐스팅? 오민혜 배우님 워낙 연기적 스펙트럼이 넓으셔서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님이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본인이 그 부잣집 역할을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시대요. 그 말을 계속 기억해놓고 있다가 이 기회에 제가 이렇게 촬영하게 됐는데 추후에 드라마에서 또 굉장히 유복한 인물로 또 출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올해 계획 저는 제가 사실 현장 근로자로서 저도 노동자로서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해왔다가 요번에 일을 관뒀어요. 그러니까 매번 영화 찍을 때마다 관두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그래서 요즘에 좀 답답한데 어쨌든 근데 요번에 관두게 된 거는 이제 영화제 준비를 좀 더 잘하고 싶어서 관두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영화를 시작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한국 독립영화라는 것도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가 처음 찍은 영화가 영화제를 가게 돼서 이제 한국의 독립영화라는 이런 플랫폼이 또 있구나, 시장이 또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그 해외에서 상탄 영화들 혹은 제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큰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들만 쭉 봐왔다가 왜 굳이 한국 독립영화라는 또 카테고리가 하나 생겨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겼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인디퍼럼 영화제를 하고 올해도 보면서 그 웬만한 출품작들은 다 보거든요. 몇백 편이든 다 보는데 작년에 봤을 때 되게 이 영화들을 쭉 몰아서 보는데 되게 설레는 거예요. 오랜만에. 근데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 그 설렘이 줄어들거든요. 네. 처음에 볼 때는 막 유명한 작품들 보면 되게 괜히 설레고 좋고 위대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순간 그 감흥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 독립영화들을 모아서 보니까 참 내가 설레는구나. 영화를 오랜만에 보는 경험이 왜 그럴까 되게 고민을 길게 했었어요. 근데 올해 또 다시 한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출품되는 작품들을 다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뭔가
뭐 물론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감명을 받기도 하고.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한국이라는 지형 안에서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평범하고 다 똑같아 보이지만 정말 제가 올해 한 700편을 넘게 본 것 같은데 그 700편의 작품들이 다 시선이 달라요. 근데 그 다른 시선을 이런 극장이라는 데서 이렇게 정말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시선으로 딱 연결되는 순간이잖아요. 아, 이게 어떤 영화를 보는 행위와 좀 가장 중요한 행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아, 정말 더 잘하고 싶다, 이렇게 한국 독립영화를 소개하는 일을 라는 생각에서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감독님의 영화 제목답게 실이라는 단어가 그냥 넘어가지지 않고 어떤 연결고리로서 아주 진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영화의 전당에서 이렇게 작은 영화 영화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이 아주 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만족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차마 다 전하지 못한 질문들, 지금 응원 메시지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런 질문들 그리고 메시지들은 끝나고 나서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여러분 10시입니다. 그죠? 요즘 10시까지 또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 제한 풀린 거 아시죠? 11시까지로. 네, 모르셨다면 1시간 정도 식사하실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정말 진중한 자세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멀리서 와주신 우리 세 분 감독님과 그리고 두 분 출연진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작은 영화 영화제의 의미와 그리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으로 맺어주시고 저희 영화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수를 다 쳤는데 또 말을 하라 하면 짧게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예. 이 작은 영화 영화제가 처음 시작한 것은 48회를 맞이하고 한 4년 되었는데요. 처음 시작은 이제 저도 이제 영화를 좋아하고 많이 봤는데 보다 보니 이제 만들고 싶어지고 만들다 보니 단편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단편 영화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면 단편 영화를 만드는 자들은 누굴까? 보니까 젊은 감독들이고 이 단편으로부터 시작해서 봉준호도 탄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젊은 감독들의 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이 매력적인 영화를 일반 관객들한테 많이 좀 알려야 되겠고 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영화들을 좀 스크리닝할 수 있는 스크린을 좀 하더라도 좀 더 보태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영화제를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런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영화제가 저 혼자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젊은 또 우리 같이 일을 하는 응원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곳곳에서 촬영도 하고 또 모니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 덕분에 이 영화제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어두운 길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자주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도 너무 감사합니다.